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10가지 방법이란 제목으로 왔습니다.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방송들에서도 많이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의 총정리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야, 우리 아프다 이제 50이 가까워 오니까 점점 아프다는 거죠. 당뇨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협착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고지혈증이 생겼다, 고혈압이 생겼다,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다들 나이를 먹게 됩니다. 다들 나이를 먹게 되고, 누구나 자기는 이제 언제까지나 젊고, 자기는 언제까지나 이제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이제 병이 생기고, 점점점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총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바른 자세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자세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10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오늘 참고하시고 일상생활에 반영을 하셔서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에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는 세 종류로 말씀드릴 건데, 바로 서기, 그리고 이제 바로 앉기, 네, 바로 눕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서기, 다들 아시다시피 꼿꼿하게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꼿꼿한 자세. 근데 꼿꼿한 자세가 이제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중앙에 있는 이 자세가 이제 꼿꼿한 자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부정한 자세들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 사진이죠. 바로 서는 자세를 어떻게 바로 선 자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설명이고, 화면 보시면 먼저 이제 가슴을 이렇게 쭉 한번 펴주시고, 네, 그리고 천장을 보십시오. 하늘을 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양팔을 위로 나란히 이렇게 위로 나란히 해준 상태에서 상체를 선 자세죠. 지금 선 자세입니다. 선 자세,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를 쭉 늘려주는 느낌. 쭉 늘려주시고, 그리고 정면을 본 다음에 팔만 내려서 이렇게 차렷을 해주시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팔을 내리실 때 머리부터 해서 상체, 엉덩이까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느낌으로 팔만 쭉 내려서 차렷해 주시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해보세요. 허리 좀 펴세요. 꼿꼿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바른 자세를 하세요로 하는데 바른 자세를 모르는 거죠. 구부정한 건 알고 있죠. 구부정한 걸 알고 있으니까 단순히 펴는 건데 그냥 펴시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다가 펴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이 자세는 바른 자세, 꼿꼿한 자세가 아니라 뒤로 넘어간 자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른 자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로 앉기죠. 두 번째, 바로 앉기입니다. 바로 앉기도 이제 바로 서기와 비슷한데 좌측 끝에 있는 사진이 꿋꿋하게 바로 앉은 자세입니다. 근데 중앙에 있는 자세는 이제 다들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자세이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꿋꿋하게 해보세요, 허리 펴세요 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 자세이죠. 앉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바로 서기를 설명을 하면서 앉아서 한 거죠. 마찬가지로 가슴 펴고 위로 보시고 위로 나란히 쭉 늘리시고 정면 보시고 그리고
팔을 내려서 차렷 하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되죠. 근데 이 바로 앉았을 때 이 턱 끝을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렇게 그냥 딱 보시기에 이 자세가 좀 더 바른 자세 같은가요? 안 그러면 이 자세가 더 바른 자세 같은가요? 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턱을 이렇게 너무 당기는 건 경추의 상부를 약간 일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상부의 일자목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꼿꼿한 자세를 했을 때 시선이 정면을 보고 있는데 그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턱 끝을 5mm, 1cm 아주 약간 턱 끝을 살짝 든다는 느낌. 정말 이 정도 느낌. 요 정도요. 그 정도로 턱 끝을 살짝만 들어주시는 게 자세가 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은 자세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선 자세보다는 바로 서기보다는 바로 앉기가 조금 자세가 복잡하죠. 이건 이제 어떻게 바로 그러니까 바로 앉아 있는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바른 앉기 자세를 어떻게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된 건데 좌측 사진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 의자에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앉으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죠. 근데 사실 의자에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앉게 되면 이 허벅지 뼈, 대퇴골이죠. 이 허벅지와 상체가 이루는 각도가 거의 9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90도로 꺾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관절이 이 정도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허리에 힘을 좀 많이 줘야지 이 꼿꼿한 자세를 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더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도 무리가 덜 되는 자세는 이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의자에 반까지는 아니고 약 한 3분의 1 정도 앞으로 전진을 하셔서 허벅지의 중앙 부위 정도가 의자의 끝에 걸리게 앉으시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좀 떨어지죠. 무릎이 떨어지고 고관절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는 더 큰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펴지면 허리에 힘을 덜 줘도 이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서 앉을 때는 엉덩이를 바짝 붙여서 앉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등받이에 기대서 앉는 것보다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는 걸 저는 더 추천을 하는데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앉아 계실 때는 의자 끝까지 엉덩이를 넣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무릎이 약간 내려가게, 그러니까 고관절이 약간 이완이 되게 만든 다음에 앉으시면 허리에 힘을 덜 주고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상에서 사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 있는 경우보다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직장인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학생들은 뭐 이제 볼펜이나 안 그러면 연필 같은 걸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좀 자세가 더 복잡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 앉은 자세 컴퓨터 책상 앞에 앉은 자세를 어떻게 바르게 만들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팔의 높이입니다. 팔의 높이. 팔의 높이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 키보드 타이핑을 하게 되죠. 키보드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이 키보드를 치는 팔의 높이가 책상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팔을 책상 어디에 대는가 가 중요한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건 이제 팔걸이가 있어서 팔걸이에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팔걸이가 있어도 팔걸이에 팔을 올리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지금 이렇게 책상에 얹는 것처럼 책상에 팔을 얹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팔의 높이가 상체를 꼿꼿하게 폈을 때 스스로 키보드 작업을 하기에 맞는 높이만큼 책상의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걸 맞춰놓고 책상을 딱 고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요즘에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이라는 건 이제 책상의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건데 높이를 조정해보면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내가 편안하게 팔을 올려놓고 키보드를 치기에 적당한 높이다라는 정도로 책상의 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의 높이라는 건 결국 의자의 높이와 책상의 높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는 이 시선 처리와 관계가 있는데 모니터의 높이가 충분히 눈높이만큼 좀 올라와야 됩니다. 약간 과하게 위쪽을 바라보는 정도로 모니터를 높게 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아래를 바라보는 형태가 되고 목이 앞으로 굽게 되고 작업을 하면서 점점점 앞으로 굽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자를 본인이 편한 높이로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키보드 높이에 맞춰서 책상 높이를 맞추시고 그리고 그 책상 높이를 맞춘 다음에 모니터가 책상 위에 얹어져 있죠. 이 모니터의 높이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아주 이상적인 이 높이 자세를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도 하루 종일 다른 과들이랑 접촉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팅을 하고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눕기입니다. 제가 지금 서기, 그 다음에 바로 앉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들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눕는 데에도 그런 원리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앉은 사진입니다. 바로 앉아 있거나 바로 섰을 때 이 상체 부위가, 그러니까 목하고 머리하고 이 상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꼿꼿하게 바로 앉거나 꼿꼿하게 바로 섰을 때 목과 머리는 몸통 위에 일직선으로 얹어지게 됩니다. 꼿꼿한 자세에서는 허리에는 힘을 주고 우리가 앉아 있고 이제 앉거나 서 있는 자세가 되지만, 목 같은 경우는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면 이 뒷목에 힘을 주지 않고도 목이 일자로 딱 얹어지고 머리도 몸통 위에 일자로 딱 얹어지는 자세가 됩니다. 누웠을 때도 이 자세가 이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등 높이와 목의 높이와 뒤통수의 높이가 다르죠. 이 상태 그대로 누워야 된다는 거죠.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이 공간을 메꿔줘야 됩니다. 이 공간을 메꿔서 누워있을 때도 이 자세가 유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구에 따라서 그리고 체형에 따라서도 베개의 이제 사이즈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야 되고요. 그리고 베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베개들을 많이 베십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이 생기셔서 경추베개라는 베개들이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근데 뭐 어느 경추베개가 좋고 안 좋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저도 정말 많은 제품들을 써봤습니다. 근데 각 개인들마다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베개가 더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원리는 베개를 목에다 베야 됩니다. 근데 목에만 베는 게 아니고 이 베개가 어깨 밑에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어깨 밑에까지 들어와서 목 뒷부분을 메꿔주고 그리고 바닥보다는 뒤통수가 약간 들려야 되겠죠. 앞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약간 뜨기 시작하는데 베개가 이 정도까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 뒷부분에 빈 공간을 메꿔주고 그리고 뒤통수 있는 부분에는 바닥보다는 약간 뜬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베개를 베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개 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깨 밑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개의 말랑한 정도, 그리고 사이즈, 높이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실 본인한테 딱 맞는 베개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종류의 베개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고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무슨 베개만 파는 그런 전문 매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여러 베개들을 베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베개를 베는 게 아니고 어깨 밑에까지 베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개는 그렇게 베면 되고 그리고 무릎에 다리를 그냥 쭉 펴고 주무시면 뭐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협착증이 있어서 다리가 저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 아래에 이렇게
뭔가 쿠션 같은 걸 하나 고이고 주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는, 똑바로 바로 누운 자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옆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 대해서는 개념이 별로 없으신데, 보편적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들 주무시죠?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안 자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왼쪽으로 눕는 것도 좀 그런 대로 잘만 하긴 한데 똑바로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옆으로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안 자면, 눕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습관이고,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건데, 저도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어깨가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이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낸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이건 옆으로 누운 게 아니라 거의 엎드린 상태가 되는 거죠. 엎드려 있는데 그 가슴 앞에다가 이제 팔을 집어넣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가 이렇게 예각이 되죠. 그래서 어깨 관절 자체가 짓눌리는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바르게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고, 바르게 옆으로 누운 자세는 이렇게 예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둔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상체에 짓눌리지 않는 각도로 옆으로 누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기가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등 뒤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받치시면 잘 기대서 옆으로 누워서 잠이 잘 들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데 이렇게 해서 잠을 자게 되면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이건 예각이고 이건 이렇게 둔각이죠. 그래서 어깨에 무리가 없는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은님께서 체중을 줄이면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체중을 줄이는 거는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체중이 허리 통증을 유발할 만큼 체중이 이제 과체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겠죠. 체중이 별로 많이 나가지 않는데 허리 통증이 있다. 그 상태에서 체중을 더 줄이게 되면 허리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육이 또 같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과체중이 아니고 표준 체중이신데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량이 더 빠지게 되고, 그러면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 허리 통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분들, 근데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줄이면 허리 통증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혹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뒤로 기대어 눕듯이 앉는 건 안 좋은 자세인가요? 네, 최악의 자세 중에 하나죠. 최악의 자세. 최악의 이제 허리가 뒤로 이제 기대서 보통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앉으시죠. 그러면 허리는 완전히 이렇게 말린 상태가 됩니다.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굽혀지는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허리 연골판에도 이렇게 굽혀지는 힘을 받게 되고 정말 제일 안 좋은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돌민돌님께서 제돌민돌님께서 현미경 수술 3년 지났는데도 오른쪽 엄지발가락 마비가 남아있고 발목이 아파서 걷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3년 지났는데 오른쪽 발가락 마비가 남은 부분은 이제 3년 정도 지났으면 좀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엄지발가락 제가 환자분들 수술한 직후에 다 괜찮은데 발끝이 좀 먹먹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표는 이제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이제 큰 마비, 그러니까는 발가락보다는 발목의 마비가 더 심각한 문제이고 발목보다는 무릎의 마비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릎보다도 더 심각한 건 고관절의 마비죠.
큰 관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 있는 기능, 걷는 기능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만 그러신 건 어떻게 보면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발목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이게 발목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디스크가 재발됐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협착증이 재발됐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발목에 마비가 있는 상태여서 발목이 좀 덜렁덜렁하니까 걸을 때 불안정해서 아플 수도 있고 허리의 문제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면 재활의학과나 그리고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곤님께서 3, 4번 협착증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배 주변이 당기고 아파요. 그럴 수도 있나요? 배 주변이 당기고 아파요. 박영곤님 질문 좀 다시 넣어 주십시오. 배는 너무 넓은 부위이고 이게 그러니까 배 앞쪽인지 옆쪽인지 그러니까 옆구리쯤인지 안 그러면은 허리에서 조금 더 바깥쪽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배 앞쪽이 아픈 건지 질문을 박영곤님은 다시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에 대답할 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님께서 4, 5번 디스크 제거 5번 천추 그러니까 4, 5마디 그리고 5 천추마디 협착증 2마디를 양방향 감압수를 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아프던 다리 쪽 근육의 위축이 다리 쪽의 근육 수축 앉으면 더 예민하게 수축해서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거죠. 앉으면 더 예민하게 수축을 해서 앉지를 못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흔한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림 당김 증상은 없는데 앉으면 엉덩이가 결리는 증상은 여전합니다. 디스크가 다시 나와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앉은 자세, 서 있으면 괜찮은데 앉은 자세를 하면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결리는 증상이 있다. 이게 앉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근육이 수축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디스크가 다시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요거는 검사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예나님. 네, 질문 답변 여기까지 드렸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 수술 딱 하고 나서요. 물론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리지만 수술하고 나서 강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기 당연히 잘 차야 되겠죠. 보조기 이제 차는 기간은 환자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허리 수술, 목 수술 같은 거 하고 나면 보조기라는 걸 채웁니다. 조금 지지해 주는 거죠. 보조기 잘 착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달 허리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가능하면 의자에 앉지 마세요. 섰을 때보다 앉았을 때 허리에 이제 이 가해지는 하중이 4배,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든지 안 그러면 바로 일어서시든지 가능하면 앉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평생 이제 세면대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면대는 여러분, 세면대는 양치할 때만 쓰세요. 양치할 때만 세면대에 서서 양치를 하시고 세면대는 이제 세수하라고 해서 세면대죠. 세면을 하는 곳이 세면대인데 세면대에서 물 받아서 세수하기 그 다음에 세면대에 물 받아서 머리 감기 이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면대에서 머리 감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면 세면대가 높으니까. 세면대에서 세수하시고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들 감으시냐면 화장실 바닥에 앉으시든지 근데 그거는 좀 쪼그려 앉기가 너무 힘드니까 욕조에 기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조에 양쪽 무릎을 기댄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숙이죠. 그리고 샤워기로 머리를 감는 거죠. 여성분들은 더 오래 걸리는데 남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수하시고 그리고 머리 그렇게 감으시면 그렇게 하는데 정말 빨리 하시는 분도 4분은 걸립니다. 3분 만에 끊지는 못해요. 그러면 뭐 그냥 빨리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시간인 거지 길게 걸리면 6분, 7분 걸리실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머리가 기니까 더 많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을 허리를 잠깐 중간에 펴지도 못하고 계속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구부정하게 한 자세에서 허리에 계속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다 저녁보다는 아침에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저녁에는 외출을 하고 집에 오셨기 때문에 다 벗고 이제 보통 샤워를 하십니다. 그래서 양치하시고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하고 그다음에 샤워기 앞에 서서 머리 감고 하시는데 아침에 이제 바쁜 시간이죠. 출근 준비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몸에 물이 묻으면 비누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비누칠 안 해도 됩니다. 아침에도 빨개 벗으시고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하시고 샤워기 앞에 서서 머리에 뭐 물만 묻히든 머리를 감든 샤워기 앞에 서서 하시는 겁니다. 꼿꼿한 자세로 서서 세수하시고 그리고 머리 감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몸에 물 묻은 거는 그냥 아침에 우리 밤 사이에 땀을 흘렸다 하더라도 그냥 물로만 씻으셔도 되거든요. 외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 혼자 흘린 깨끗한 땀이거든요. 물칠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물로 씻어내셔도 되고 비누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아침에도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하시고 그리고 머리 감으시라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만 하시는 경우에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만 하시면 이 머리에 물이 튀죠. 앞에 약간 젖는 거는 그냥 감안하시고 샤워캡 쓰시고 약간 앞에 젖은 거는 다 씻고 나오셔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게 뭐 머리 많이 젖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습관일 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업무상 허리를 많이 써야 되고 구부정한 자세가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가면 뭐 가족들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 와야지 뭐 우리 애 뭐 학원도 보낼 거고 그다음에 뭐 나가서 뭐 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을 거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집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돈을 벌어 오는 걸로 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죠. 업무 때문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씻는 거잖아요. 나쁘다고 안 좋다고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습관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부정하게 하죠. 이분은 이제 세면대에서 못 하겠으니까 아마 변기에 앉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바닥에 쪼그려 앉았죠. 여기 욕조에 기대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꼭 습관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서 자기.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거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제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옛말 우스갯소리로 뭐 감옥 갔다 오면 허리 디스크 다 낫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단단한 바닥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척추는 정상적인 커브가 있고 각 부위들마다 바로 그냥 똑바로 누웠을 때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침대에서 매트리스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상에서 식사하기. 요즘에는 되게 많이 이제 예전이랑 비교하면 바닥에 밥상 깔고 식사하시는 집이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한평생의 습관이어서 꼭 바닥에 이제 앉아서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며칠 전에 진료 보시는 환자분인데 집에 식탁이 있으신데 애들만 식탁에서 밥을 먹고 부부 두 분은 거실에서 이제 밥상에서 식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밥상을 그러면 두 번 차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애들하고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그렇다고는 하시던데 어쨌든 밥상에 앉아서 식사하시면 빨리 드시면 뭐 10분, 15분, 길게 드시는 분들은 앉아서 40분, 50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바닥에 앉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꼭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시오.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앉았을 때 자세는 의자에 앉은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죠. 4배에서 5배 정도 허리 하중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의자에 앉은 것보다 바닥에 앉게 됐을 때는 허리에 걸리는 하중이 2~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섰을 때보다
바닥에 앉았을 때는 10배, 20배의 하중이 허리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앉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기가 이제 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 있고 바닥을 기어 다니죠. 아직 걷기 전에는. 식탁에 앉히기 전까지는 아기들은 이제 거의 바닥 생활인데, 그런 육아를 하는 이제 부모님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저도 애를 키우고 있고 키워봤지만, 갓난쟁이를. 아기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아기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갓난쟁이가 있는 아기 엄마들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기들 이제 뭐 물론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인들도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바닥 생활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식탁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운동입니다. 7, 8, 9, 10은 운동에 대한 얘기이고, 제가 운동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제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대표적인 이제 코어 운동입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거기에다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포함을 시키죠. 그만큼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는 중요한 운동이죠.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로 강화시키려고 하는 근육은 아래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와 대퇴뒷 근육입니다. 이 코어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하중을 안 얹어도 그렇겠지만 하중을 얹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무게를 고스란히 허리가 수직 방향으로 이 하중을 견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척추의 노화는 더 조장이 되고 더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들은 하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허리에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운동들입니다. 브릿지 운동 대표적이죠.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이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 엉덩이, 대퇴뒷 근육에 힘을 주는 거죠. 하중을 얻는다는 거는 이렇게 바벨을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을 얹고 하면 운동의 강도가 더 세지고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무게를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도 뭐 100kg 정도 운동 조금 하신 분들이면 이 바벨 브릿지를 100kg 정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남성분이면요. 그럼 100kg 얹고 해도 만약에 못 드는 무게를 이제 세팅하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힘을 막 주죠. 못 들면 그냥 못 드는 걸로 끝납니다. 허리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수직 하중으로 걸리는 하중이 문제입니다. 지금 브릿지 운동은 수직 하중으로 이제 허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죠. 레그 킥백도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 운동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고, 이것도 강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중량 밴드라고 합니다. 모래주머니, 철주머니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제품들 많습니다. 250g부터 해가지고 약 3kg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 킥백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스탠딩 킥백. 스탠딩 킥백도 이 레그 킥백과 마찬가지로 허리, 엉덩이, 대퇴뒷 근육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30분 내지 1시간 운동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운동할 때 레그 킥백도 하시고, 그리고 스탠딩 킥백도 이렇게 아무것도 달지 않고 해도 되고 모래주머니 달고 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 밴드를 이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지만 스탠딩 킥백은 그 운동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횡단보도에 잠깐 서 있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잠깐 서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2-3개만 하십시오. 2-3개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이죠. 그렇게 해서 2개 내지 3개만 딱 하면 갑자기 허리하고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허리가 딱 펴집니다. 그 바른 자세를 만들지 않고 이 스탠딩 킥백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는 걷다가도 멈추면 스탠딩 킥백을 한 2개 정도 해. 그런 습관이 있으면 이 꼿꼿한 자세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스탠딩 킥백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이제 렛 풀다운이라고 하죠. 렛은 이 광배근을 얘기하는데, 광배근의 이름이 라티시무스 도지라고 하면, 이게 뭐 어려운데 라틴어인데, 이 라티 할 때의 그걸 따와서 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et pull down이라고 합니다. 턱걸이죠. 마찬가지로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고 바른 자세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네, 10가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질문 정리하면서 이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님께서 엉치가 아픈 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한은주님, 엉치가 아픈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도 엉치가 아프고요. 그리고 협착증도 엉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엉치가 아플 수 있고, 또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엉덩이 안에 이상근이라는 이름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이상근에 이상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프다. 이거는 그 질문만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제 만약에 이 통증 자체가 좀 오래되셨고 병명을 모르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청운님께서 척추감압술을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좌측 종아리 바깥쪽 피부가 따끔거리고 복숭아뼈 부분과 발등이 찌릿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종아리 바깥쪽이고 복숭아뼈도 종아리 바깥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죠. 이거는 보통 요추 5번 신경이 가는 길입니다. 걷는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병원약을 계속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복용을 중단하는 게 좋을지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약을 이제 드시는 건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되어도 약을 좀 여유롭게 드리거든요. 불편하실 때는 좀 꽤 불편한데 할 땐 약을 드시라고, 뭐 망설이지 말고 약을 드시라고. 중독되는 약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쓰는 약들은 그렇게 이제 뭐 좀 장복을 해도 괜찮은 약들이 많아서 증상이 꽤 심하시다라고 하면 약을 좀 드시고요.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냥 칼로리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게 나은가 안 나은가에 대한, 사실 다들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주시는 건 저도 이제 알고 출연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게 직접 만나서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직접 그 MRI 사진이라든지 검사 결과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제 대답을 못 해드린 부분이 좀 있죠. 청우님도 지금 그런 상태고, 약을 먹는 게 낫다 안 낫다 제가 대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약은 증상이 심하시다라고 하면 억지로 약을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증상이 남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면 끊어봐도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33님께서 허리는 아니지만, 질문 좀 바꿔주세요. 사계절 33님께서 허리는 아니지만 간만에 장기간 일자로 된 핸들 자전거를 타다가 4-5번 손가락에 마취된 증상이 2주 넘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나요? 척골신경이 눌린 거 맞나요? 신경과 갔더니 별 얘기가 없어서요. 척골신경 마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척골신경 마비일 수 있는데 척골신경 마비가 아니라 목 디스크이실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증상이 2주 넘게 지속되었으면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아닐 수 있는데 목 디스크가 맞다 안 맞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MR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은 MRI 필요할 것 같고, 물론 MR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상을 보면 어느 정도 감별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검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신경과. 신경과는 잘 가신 것 같은데요. 근데 병원을 가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못 들으신 건가요? 뭐 병원을 다시 가셨던 병원을 다시 가보시든지, 안 그러면 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쪽으로 병원을 바꿔서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굿럭 제이님께서 하루에 스쿼트를 20개 정도 하는데요. 할 때마다 무릎이 아픈데 하지 말까요? 통증이, 어떤 운동이든지 통증이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 운동은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스쿼트 20개 정도가 많은 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실버템님께서 버스 운전하다가 디스크 터져서 현미경 수술한 지 1년 좀 지났는데 다시 버스 운전을 해도 될까요? 재발할까봐 겁나서 운전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참 애매한 질문이죠.
뭐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하면 안 된다고 대답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사실 재발은요. 재발하실 분들은 재발을 하시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재발을 안 하시거든요. 뭐 직장, 업무랑 관련된 일이고 버스 운전하실 때 이 꼿꼿한 그래도 버스 같은 경우는 승용차보다는 허리가 무정한 자세로 운전을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어서 좀 부담은 좀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좀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버스 같은 경우는 옆에 공간이 승용차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높이도 좀 있고 하니까 차가 멈췄을 때, 안 그러면 신호등에 이제 대기를 좀 길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차에서 내릴 수는 없겠죠. 뭐 손님들 타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잠깐 섰다가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일을 다시 하신다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템님. 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드렸던 뭐 10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습관들은 다 오래오래 이제 내 몸을 이제 아껴가면서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이죠.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수술이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크게 열고 이제 수술을 했었고 그 절개를 점점점 줄여 나가다가 이제는 이제 현미경도 필요 없다.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시경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점점 내시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양방 내시경도 그런 이제 척추 내시경 중에 하나이고 뭐 장점을 보시면은 뭐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요거 디스크 협착증 수술할 때 요 정도 흉터 생깁니다. 약 한 8mm에서 1cm 정도 되죠. 이렇게 절개가 적어서 이제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시야가 현미경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혈관들까지도 너무너무 자세히 보이는 깨끗한 시야. 시야가 깨끗하다는 건 병변을 더 잘 확인하고 병변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기존 척추 수술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면 절개 크기가 적으니까 근육 손상 정도도 더 적고 손상이 더 적다는 건 출혈이 더 적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손상이 적은 만큼 회복이 빨라서 입원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요거는 이제 협착증 제가 협착증 수술한 거 수술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깨끗한 시야에서 신경을 너무 자세히 보면서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현님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모션베드 사용하면 어떤가요? 박지현님, 모션베드 저 사용 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던데요. 제가 뭐 이게 무조건적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결국 모션베드가 해주는 거는 이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주는 효과,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바로 누운 자세 말씀드릴 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제 무릎 밑에 베개 이제 하나 받치고 쿠션 받치고 주무시는 거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모션베드는 그걸 이제 좀 더 각 개개인에 쉽게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침대인 거죠. 그래서 무릎 쪽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허리 쪽의 각도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상체를 약간 세우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모션베드는 이제 그 베개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허리 각도 그다음에 다리의 높이 조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대답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